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민현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 중징계로 나왔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당이 다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이 징계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러면서 분란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까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강욱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당내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주일 이내 재심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또 그럴 경우에 어떤 또 분란이 또 일어날지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한 달여 정도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낸 거고 어제 그 김희재 의원이 브리핑 하시는 거를 보니까 네.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다. 즉 그 팩트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 정도 내용이라면 당사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도 이 논란을 오히려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최강욱 의원이 그동안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네. 당내 분란 현상이 더 과열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단지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그 징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8월 달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구도까지 맞물려 가지고 당의 내용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최초의 발단은 이게 이제 검수완박 당시에 법사위원들끼리 철험의 회원들이 많죠. 줌 회의를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거기 이제 다수의 보좌진도 접속이 돼 있었고 부적절한 그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안이에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그동안에 항변했던 바는 이제 다른 용어를 썼고 다른 의미였다. 근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아무리 힘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의 중에 발음이 불분명해서 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관계는 명확하다고 보고,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이 일종의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왔고 어제 심지어 윤리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데다가 지금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보좌진들이 접속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성희롱의 개념조차도 좀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예. 저렇게 되면 이제 강경 지지층에 일종의 시그널을 저는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에 뭐 강경 지지층도 있고 팬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팬덤을 정치인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당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점점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최강욱 의원의 징계 필요성을 피력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최 의원의 사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해체를 요구를 했거든요. 강경 팬덤이 이제 당을 망쳤다라는 주장이고 그러자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게 철험의 해체 논쟁으로 또 불이 붙은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철험의 해산을 한 얘기는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전당대회 앞두고서 당이 지나치게 이렇게 팬덤이 강한 그런 정당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의원들이 표명을 하면서 간간히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해체하고 말고는 전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 지방선거 투표 직전에 그때 기자회견을 해서 5대 개혁 방향을 얘기하면서 팬덤 정치 정당을 극복한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대중정당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당내 현상 중에 하나로 철험회를 지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좀 정치적 해석을 해보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명확한 구도를 만들어야 이게 전당대회에 또 명확한 지지 기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문제의식을 집약해서 예. 철험회를 대상으로 지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상황이 이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관련된 의혹을 당내에서 오늘 또 거기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워낙 다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준석 대표는 뭐 옳은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별 입장도 없었고요.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평소와 다름없는 네. 소위 뭐 멘탈 갑 이런 느낌도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어제는 이준석을 천하할 일 없는 게 불필요한 게 이준석 걱정하는 거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접대 관련된 정말 사실관계가 명확히 되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도 경찰 조사 중이고요. 네. 윤석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리위에서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거죠. 품위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는 팩트는 모른다라는 거 윤리위도 맞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관련해서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품위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당인으로서.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돼서 오늘 사실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내려질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실관계가 명확하냐. 그게 없으면 윤리위 결정이 만일에 아무리 경징계라도 징계고 났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 그 후폭풍은 전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준석 대표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윤리위에서 아무리 가벼운 경징계라도 내려지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 그냥 의혹만으로도 징계위에 회부해서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아주 나쁜 전례가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이번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이준석 대표냐 아니냐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당원을 징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오늘 징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고요.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왜 그러한 행보에 오해를 받는지는 소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국민의힘이 정권 초반에 사실은 힘을 모아서 국정 운영 동력을 받아야 되는데 당내 내홍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국민의힘의 치명적인 결과 네. 그것은 2년 뒤에 총선을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위를 얘기한 것에 따라 별도의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당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총선 관련된 업무는 새로운 당대표가 맡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 아무리 경징계라도 경고라도 당대표로서 이 직을 유지하기가 명분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당원으로부터의 지지도 아무래도 조금 비판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럼 당대표를 물러나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는데 단지 그렇게 볼 수 없는 차원이 이준석 대표가 온 이후에 저희 당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 극우 내지는 굉장히 극성 열혈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가 많이 중도층이나 그리고 사실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지층 확보라고 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의 지지를 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당내 권력투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지지층을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지지층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물론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에 영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수도권, 중도층이 결국에는 승부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는 2년 후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징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2년 후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그 후폭풍은 사실은 정부 여당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라는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신중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국민의힘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면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뭐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뭐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있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를 보면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은 아마 오늘 윤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윤리위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에 오라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건 윤리위가 이미 이준석 대표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 방어에 나설 거고 또 이준석 대표의 성격상 그냥 방어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국민의힘 내부도 두 번의 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이기보다는 내년에 있는 당권 그리고 2024년에 총선의 공천권이 달린 이런 당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훨씬 더 격화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요.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2달이 안 지났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대한 잘 못한다 답변이 더 높아졌어요. 그럴 만큼 현 정권에 대한 기대치나 초기의 어떤 지지 기반도 단단하지 않은데 여당이 좀 한가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시각이 국민들한테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당의 저런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에서 소화할 건 소화하고 오히려 좀 국정 운영에 집중하고 국회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되는데 야당 탓만 할 수가 없어요. 국회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정작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나 바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상황이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오늘 해경을 방문하는 등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월북 결론 네. 미리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사 추적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월북 결론을 수사 다 하고 나서 최종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배경이 뭐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주도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꽤 오랜 시간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 진실규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정쟁의 여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는 청와대 회의 자료 공개하라라고 거듭 촉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뭐 감출 거 필요 없지만 거리낌 없지만 그만 좀 해라 또 이러면서 맞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접점을 어떻게 찾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저는 이 공세 관련해서 해경이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월북의 증거는 없다.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정정을 한 거죠. 사실 몇 년 전 그걸 발표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나온 발언이 더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이제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싶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게 뭐 중요하냐라든지 서른 위원장의 그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대신
대신 그게 지금 뭐 중요하냐, 경제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어느 국민이 그 정부와 여당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이 국방위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냐,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 전에도 그 당시에 국방위원들 분들하고도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물론 다 영상 자료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 보고하거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맞다. 월북이 맞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혹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구출을 안 했는지 그리고 하태경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당시 강력히 항의하는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고받고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다른 말 하느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이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뭐 그럼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자 이런 이슈로까지 가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NLL 대화 공개로 그 당시엔 사실 반대했었어요. 그 당시 상당히 정쟁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국민들도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발뺌하고 후한무치로 나온다면 왜 이 기록물 공개까지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 당시처럼 서로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피살된 공무원들의 가족은 정말 오욕 속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반전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건데 이 가족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그러면 새로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핵심적인 논란의 대목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최초에 그 고이대준 씨가 북쪽 해상에서 발견이 됐고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사망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의 시간이 있었고 중간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부터는 3시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즉 그걸 구하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거냐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냐 이 쟁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걸 월북이라고 당시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게 됐던 경위 거기에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대목이잖아요. 저는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게 됐는데 국회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상대에 대한 의심과 예단을 가지고서 이 정쟁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청와대에 탄원도 하고 또 소송도 내고 고소고발도 하고 사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책임 있게 이 진실규명을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됐든 SI 정보가 됐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수준, 그리고 그 대상에 한해서 공개를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에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있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오늘 우상호 대표가 아니 뭐 하자면 못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국회 3분의 2 의결로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가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열람이거든요. 그런 정도 합의하에 공개하는 건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 SI 정보도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이고 자칫 이게 노출이 되면 또 북한이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또 비용적인 그런 수고가 들어갈 텐데 그게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해경이나 군에도 그 SI 정보가 있을 거거든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열람을 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합의해서 더 이상 이걸 자꾸 정쟁으로 가져가지 말고 실질적인 규명을 할 수 있는 합의를 국회에서 만들어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은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의 안보 공방이 또 연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겠습니다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파장이 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그 당시에 보고받았던 국방위원들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이 문제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미 국방위에서 질의를 갖다 하고 있고 자료 정보 요청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민주당이 정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 당시에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이거는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유족이라는 당사자가 있고 예.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정쟁에 저는 가까운 사안이라고 보고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해요. 헌법상에 따르면은 북한 영토도 다 우리 영토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탈북 주민들 같은 경우에 북에서의 과거 행적을 묻지 않고 다 어쨌든 탈북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해상에서 선상 반란으로 16명의 당시에 북한 동료 선원들을 죽인 사건이고 그 3명이 북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1명은 거기서 체포가 되고 2명이 남아에서 합동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북한말만 듣고 보낸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동신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북 경위를 수사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 해상 선상 반란도 알게 됐고 그런 어떤 그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게 됐고 당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합의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황교안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흉악범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냐 이렇게 입장이 엇갈렸던 사안이거든요. 예. 만약에 당시에 그분들한테 탈북자 지위를 인정하고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자 그랬으면 여론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고 이례적이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지만 돌려보냈던 거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게 맞는 조치냐 논란이 따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와서 다시 들춰가지고 논란을 크게 벌이는 거는 지난 정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어떤 북한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또 철진한 색깔론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요, 경찰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고 그것을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리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또 비판과 여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힘겨루기 네. 여기에 대해서 독립성, 중립성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행안부와 경찰 쪽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또 다릅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찰의 그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검수완박법으로 조금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강행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검수완박법 통과 안 되면 민주당 의원 한 20명은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의 사심 있게는 법안 통과였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비교해서 경찰은 아시겠지만 숫자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민생과 일반 서민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네. 저는 부처가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물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정직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은 모든 세력은 견제를 받아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규모도 막강한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감사하는 기관밖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은 소속 기관이나 관련된 기관에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경찰이 혹시나도 그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하자, 통제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 걱정하시는 대로 만일에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렇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이른바 빼앗기 위한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 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 권한을 이어받은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 이른바 검찰에 대해서 또 맞불을 놓기 위한 차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근데 방법이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형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견제를 하려면 민주적 통제의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옮기고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시민사회라든지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에 인사 예산, 감찰 등등에 대한 통제를 해야지 이거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통제를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뭐 자유당 시절과 같은 경찰 국가로 돌아가지 않겠냐, 즉 정권이 통제하는 경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찰이 이제 행정경찰이 있고 네. 수사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정교하게 분리하는 게 저는 맞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그 내부에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지. 이거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통제하는 거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이고요.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으니까 뭐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되냐.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또 실질적인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 이제 87년 민주항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 이런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치안본부를 해산하고 경찰을 독립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직제 개편을 해서 다시 행안부가 권한을 받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헌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